지형의 마무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의 해안선과 동해안의 해안선의 모양이 크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해안의 대표적인 지역인 우리 목포 앞바다 쪽, 목포와 신안 부분하고 그다음 동해안의 대표적인 부분, 완만한 해안선을 보이는 속초, 강릉, 삼척의 해안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딱 봐도 목포 지역은 뭔가 이렇게 바사삭 깨져가지고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지러운 걸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동해안에 접해 있는 저 도시들의 해안선은 상당히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같은 국가 안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이한 모양의 해안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부터 그냥 사회 시간에는 뭐 우리나라 해안선은 복잡해서 뭐 리아스식 해안이다 이렇게 암기만 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은요, 산맥의 방향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우리나라 산맥의 모식도를 그려봤는데요.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지금 형성된 1차 산맥들, 이 한국 방향 산맥들이 여기에 있죠. 고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때 만들어졌던 지질구조선에 의해 형성되었던 친구들이 경동성 요곡 운동 때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여기 하천들이 가운데를 깎기도 하고 하면서 중국 방향, 라오둥 방향으로 산맥이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산맥들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땅덩어리에 우리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후빈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석호 할 때도 배워봤잖아요. 그죠? 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낮은 곳부터 채우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산맥의 방향이 해안선과 수직인 서남해안 부분은 이렇게 바닷물과 육지의 형태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복잡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완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선 모양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도 많고 한 것이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횡단면을 잘라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왜 우리 서남해안 앞바다에는 섬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빙기 때는 이런 모습의 육지 모양 모습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옛날에는 산봉우리였던 이 친구들이 지금은 바닷물로 둘러싸여서 육지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예전에 빙기 때는 산봉우리였던 육지였던 부분들이 지금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게 되면서 이런 친구들이 다 섬으로 변한 겁니다. 서남해안에 특히 이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은요, 서남해안을 주로 다도해라고 많이 하죠. 섬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분포에 있는 섬들이 다 산봉우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섬들이 많기 때문에 파랑의 작용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뒤에는 뭐 갯벌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서해안의 조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물이 차게 되는데 왜 동해안은 조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서해안은 조차가 상대적으로 큰가를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밀물과 썰물인데요. 수심에 따라서 그 수심에 의해서 물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바다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약 한 15m 정도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작은 서해안은 달의 인력이 조금만 작용해도
그 등락이 굉장히 극심하겠죠. 선생님이 아마 접시에 담긴 물에 휘파람을 부는 것과 선생님이 이 앞에 바다에 가가지고 대야에 담겨 있는 물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이 더 강하게 흔들려요? 그렇죠. 접시에 담겨 있는 물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서해안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동해안은 수심도 깊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육지 쪽의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이 줄어들어도요, 동해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차의 면적을 받는 넓이가 보세요. 요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동해안은 요 정도. 그러니까 왜 조차의 영향이 서해안에서 더 큰지 서남해안에서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자, 요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를 보게 되면 뜬다리 부두라는 시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이 해양을 이용해서 뭐 이동을 하거나 무역을 하게 될 때 꼭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배죠. 네. 근데 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뻘에 빠져버려요.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해안 지역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냐? 자, 항구를 육지 쪽에 만들고요. 얘를 줄로 연결해 가지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부둣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줄 위에 마련된 뭐 가니 다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항구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배를 타기 위해서 여기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배에 옮겨 타는 겁니다. 이 부두가 둥둥 떠 있다 그래가지고 뜬다리 부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뜬다리 부두가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문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자, 먼 바다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이런 시설물로 안 막아두게 되면 여기가 다 뻘 아래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설물을 막아가지고 들어왔던 물이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 놓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배가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문을 열고 수위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높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 배가 여기를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을 다시 이 문 안쪽으로 이쪽에 있는 물을 여기로 나눠줘요. 지금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한계가 있어가지고 표현을 못했는데 이쪽에 있는 물을 이 가운데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수위를 맞춰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둥둥 떠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 높이와 여기에 있는 물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다시 이 가운데에 있는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문을 닫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물 높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간문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조차가 큰 지역에서 이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죠. 자, 이게 인천항에 있는 간문 시스템입니다. 네. 서해 바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차가 굉장히 커서 이런 시설들을 만든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동해안은 지반의 윤기량이 많아서 산맥이 한국 방향이죠. 해안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굉장히 단순하다. 경사가 급하고 수심이 깊어가지고 파랑의 작용이 더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암석해안이 주로 발달해 있고요. 급경사의 산지를 흐르는 하천으로부터 모래가 많이 공급돼서 모래 해안도 군데군데 발달해 있다. 자, 그리고 석호나 해안 당고를 비롯한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서남해안은 복잡하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산맥의 방향과 해안선의 방향이 교차한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해안의 드나듦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어떤 지역은 많이 깎인 지역은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돼 있고요. 해안의 경사가 완만하고 조차가 커서, 왜냐하면 이제 수심이 얕고 바닷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조류 작용을 되게 크게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대하천으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서 갯벌이 발달한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죠. 이 먼 길을 하천과 함께 오는 퇴적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침식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깎이고 부서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그 점토질의 토양이 아마 이 끝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갯벌이고요. 그리고 서해안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해안에 비해서 대규모의 해안 사고가 발달해 있다. 대표적인 거 태안의 신두리 사고. 자, 그리고 섬의 뒤편이나 깊은 만은 파랑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조류에 의한 갯벌 해안이 잘 발달하고요.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암석 해안이나 모래 해안이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요거 많이 나옵니다. 큰 조차 극복을 위해서 군산에서는 뜬다리 부두라는 시설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 인천에서는 간문식 도크를 설치해가지고 이 수위를 조절해서 배가 안쪽까지 들어오게끔 하는, 썰물 때나 밀물 때도, 썰물 때도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마련해 놨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해안 침식 현상이 있습니다. 자, 파랑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싹 하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물론 깎기는 깎아요. 쌓기도 하는데, 근데 비교적 넓은 부분을 파랑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져가는 양도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어떤 이 해안 자원을 인간들이 가만둘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횟집도 운영하고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해안가 드라이브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랑이 충분히 올라갈 만큼의 길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랑이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를 왔다 가다 보니까 파랑의 힘이 센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쌓여 있는 모래들을 점차 어떻게 하게 되냐면 더 많이, 예전에 자연 상태보다 더 많이 침식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래가 점점 없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지어진 시설물이 막 붕괴되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되려 인간이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자, 파랑과 연안류에서 이렇게 유실되는 사빈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뒤에 있는 사구가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구에 이미 인간들이 아까 봤듯이 뭐 횟집 짓고 도로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다시 줄 만한 모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파랑과 연안류에서 유실되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사빈의 모래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게 되냐? 그로인이라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요. 이게 설치가 되다 보면은 파랑과 연안류에서 이렇게 모래가 유실이 되더라도 요 사이사이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 아래쪽으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사빈의 모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로인이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파도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 모래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 포집기라는 게 있는데요. 사구가 이렇게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로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 같은 거거든요. 대나무로 만든.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모래들이 이렇게 가다가 걸려요. 중간중간에. 걸리면 걔네가 다시 다른 모래들을 또 잡아서 거기에 두게 되고 해서 모래 언덕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시설물 주위로. 그런 것 역할을 하는 게 모래 포집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빈 침식은 굉장히 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자주 가는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가면 넓은 모래가 펼쳐져 있죠.
근데 그거 사실 거기 있는 모래가 아니에요. 네. 해수욕장 개장 전에 포크레인으로 어딘가에서 모래를 막 퍼다가 거기다 깔아 놓는 겁니다. 이상하죠. 네. 그가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한 겨울철이나 이럴 때 다시 가보잖아요. 해수욕장 면적이 줄어들어 있어요. 왜냐면 그 뒤가 다 뭐 높은 빌딩, 호텔,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사구로부터 다시금 모래에 충전을 못 받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걸 짓지 않으면 해운대가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겠죠. 이제 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자, 모래포집기는 이 뒤쪽에다가 시설물을 마련해놔서 그물 같은 이 뒤쪽으로 가는 모래들이 더 이상 뭐 없어지지 않게 잡아가지고 다시금 사구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안 지형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화산 지형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해안 지형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간척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수심이 얕은 갯벌 앞바다에 방조제를 쌓고 그 안쪽에 있는 땅을 매립해서 농경지로 활용하거나 뭐 용지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네. 예전에는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혹은 갯벌에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어류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생활 터전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수자원 이용을 위해서 상류에서 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토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구뚝이나 방조제 같은 경우도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다 이 뚝을 쌓다 보니까 하천이 가지고 오는 퇴적물들이 바다 쪽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빈이라든지 이런 데 쌓여가지고 유지가 돼야 될 모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침식은 일어나는데 퇴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형들이 지금은 이 토사 유출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침식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인간들이 그 위에 시설물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점점 쌓이기보다는 뭐 사빈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날라오는 모래의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래가 더 이상 유실되지 않게끔 인간들이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냐면 그로인이라든지 모래 포집기 같은 날아오는 모래들을 잡아둘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어떻게든 사빈과 사고의 모양을 유지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안 지형의 마무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화산 지형과 카스트 지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